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작전 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는 거 분명한데 예전처럼 우리 대한민국 군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사시 앞으로 한반도 장차전 작전 계획은 미국이 아마 플랜 A, B, C 정도로 나눌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적극 협조하는 경우 플랜 A,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권이 협조하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 됐을 때를 가정한 플랜 B. 그 다음에 이외에 한반도 유사시 전장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됐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C 정도를 동시에 아마 개발하고 있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첫 번째 짚어야 될 점이 뭐다? 항상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설 것 같으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총 걸기에서 이 정권의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네. 정상적인 정권 활동을 못하게 막았었다. 네. 또 지금 새로운 정권이 지금까지 뭐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으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미국과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했는데 시작부터 공약이 불가함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반 대한민국 세력의 총궐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막아낼 수가 있는가가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 네. 예전 광우병이나 이럴 때처럼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우리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파 국민들이 결집하는 노하우 하나는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맞대응을 이제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미동맹에 금을 가게 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지금 대거 전면에 등장했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쪽에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딥스 세력과 반딥스 세력과의 대결을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대공수사에 베테랑하신 분들하고도 네. 이제 의견 교환을 했는데 역시 제가 우려한 대로 이거는 북계와 러시아, 중공의 합작품이 통일 전선 전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파 국민 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혼란에 빠져 계신데 네. 여러분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뭐 검수안박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들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검수안박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분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이좋고 협조관계에 있던 검찰과 경찰을 갈라놓기 시작을 했어요. 네. 검찰에 힘을 뺀답시고. 근데 항상 검찰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좌익들이었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아실 텐데 이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용어만 바꾼 거예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검수안박으로. 검수안박으로 바꾼 네. 건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국가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과 대적 수사를 한 기관에서 하면 정말 효율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모델로 삼는 미국을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CIA 정보기관과 FBI라는 수사기관이 분리되어 있죠. 네. 그 분리되어서 각자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세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기득권과 알력 다툼 때문에 제대로 된 반국가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9.11 테러였어요. CIA에서 첩보 입수를 해서 여러 곳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FBI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그런 테러를 당했고 네. 결국은 국토안보부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탄생시키는 이제 오점을 남겼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의 국가급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다시 말해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에 이르는 이 엄청난 효율적인 기관은 한 기관이 정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가급 범죄와 대적 정보
그다음에 대적, 첩보활동, 방첩활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들이 누구였죠? 일반 국민들이었나요? 적입니다, 적.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구 망가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북계 이제 인민군에서 복무하다가 귀순했던 네. 이제 많은 이제 귀순 용사들을 현역 때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미공개된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북계가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은 6.25 전쟁 이후로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렵던 초급 장교 양성 시스템이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복무 단축 경쟁에 힘입어 드디어 내년도 가장 많은 초급 장교를 배출하는 ROTC 후보생 지원율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최초인가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거는 여기서 더 물러나면 이제 국가 붕괴예요. 예전에는 물러설 곳이 조금씩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붕괴, 국가 붕괴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붕괴 안 될 거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데 망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유사 이후로 망하지 않은 국가와 기업, 집단은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언젠가 다 망했는데 어떻게 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길을 지금 택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권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반정부 시위, 반미 시위, 반전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요. 왜? 군기 잡고 자기네들 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정권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진압하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물러설 곳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또 미국도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다려주거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만큼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잠시 넘어가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평론가, 전문가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일희일비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요. 네. 근데 지금 개전이 시작돼서 2달이 넘어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잖아요.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 그래갖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명분을 갖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군사 공부한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바이오랩에서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거기를 공격하고 네오나치를 소탕하기 위해서 침공했다. 이거는 군사 공부하는 정상적인 그 사람들이 네.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사실 제가 누구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니까 안 다뤘었는데 그리고 러시아는 굉장히 단기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네. 군사 공부한 사람들이면 많은 분들이 읽어내요. 이 단기 승부를 생각을 하고 쳐들어갔다가 지금 거의 늪에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에서 읽으셔야 되는 거는 누가 오늘 하루 이기고 졌다라는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에서 져서 이제는 총력전, 전면 전쟁 선포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방이 뭉쳤고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싸움을 많은 국가들이 전폭 지지하고 나섰고 이제는 이제 물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에서 끝나고 푸틴 정권이 붕괴되든가 네. 아니면 확전을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확전될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 있어요. 확전될 가능성을. 왜? 지금 우크라이나 넘어 있는 여러 국가들이 완벽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성급하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왜 자극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죠? 유럽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인데 저 나라에는 전체 국가가 출범할 때 한 20% 정도의 인구는 당시 소련에서 핍박받던 유태인들이 저기로 가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는 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소련 출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네. 그 점 때문인지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 중립적인 노선을 취해 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중동에서 어디예요? 지금까지는 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점점 무럭무럭 크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권이 맥을 못 추는 걸 보고 이란이 나대다가 요새 납작 엎드려 있는 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한테 이러다 두드려 맞는다. 그래서 요새 이란은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시리아인데 여러분들 시리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러시아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대결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까지 비쳤었는데 지금도 시리아의 반 이스라엘 군사 조직이 좀만 클만하면 이스라엘이 주기적으로 공격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텐데 드디어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약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테러 전략으로 아마 보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동까지 확전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대형 수송기에 이제 실리고 있는 네. 이게 이제 미국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쓰는 대포예요. 아. 155mm 곡사포인데 네. M777이라는 150mm 곡사포인데 굉장히 경량이고 얘는 이제 항공기로 공수 투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병 이제 부대원들이 네.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저 대포를 바로 이제 적진 한복판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포인데 이 예비 물자들을 전부 본토에 있는 물자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 지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력 화력이 즉 포병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관광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기갑 전력이 러시아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미사일이라든가 야포에 의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다량의 미군 야포들이 이제 공수가 되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경량 이제 공수 투하가 가능한 이 155mm 미국의 M777이라는 곡사포들을 대량으로 지금 이동 배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군이라든가 이쪽이 아마 제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옆에 사진, 예. 저기 이제 MH53이라는 초대형 헬기인데 네. 이제 사진상으로 보기에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또 옮겨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치장돼 있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다량으로 기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반 정도는 폴란드로 갔고 반 정도는 이제 일본으로 왔다는 후속 정보를 입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보니까 이제 폴란드 쪽에 배치돼 있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거 전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런 차륜형 장갑차는 굉장히 야전에서 기동성이 뛰어나요. 네. 그 궤도형 장갑차보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포가 달린 거에서부터 이제 뭐 웬만한 대전차, 대공 미사일까지 다 갖춘 것까지 이제 신속한 병력 기동도 가능하고 지금 아마 저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투입이 되면 러시아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 이제 장갑차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갈 것이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승기를 잡게 되거나 혹은 미국이라든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나토가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기 시작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밀리지 않으려고 전력을 보내겠죠. 그 순간이 바로 동북아의 가장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인트를 지금 중공과 북계가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러시아, 중공, 북계는 일심동체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먼저 나섰다가 문매를 맞고 있지만 동북아든 유럽전선이든 빈틈이 생기는 순간 바로 중공이 대만 공격할 것이고 북계가 한반도 공격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다행히 미국이 이 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려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에 중점을 두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 이제 두 가지 알려드렸죠. 반 대한민국 세력의 네. 반정부 시위 내지는 반전, 반미 시위가 극에 달할 것이다. 두 번째, 통일전선 전술. 예, 이런 것들 전부 통일전선 전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네.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군에서 나온 이후로 안보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첩보는 한정되기 마련이에요. 현역 군인들이라든가 관련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다양한 정보라든가 첩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네. 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 대북 정보라든가 미국의 어떤 군사 동향이 극히 제한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흔히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했고, 일부는 호기심 있게 보기도 했고, 일부는 좀 집중적으로 파보기도 했고, 또 제가 모르는 내용은 예전에 러시아나 중공, 북계의 비정규전 전술인 통일전선 전술을 깊이 공부하셨던 분들, 네. 수사하셨던 분들, 연구하셨던 분들의 자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지문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받은 이제 카톡인데, 네. 국민 필독 딥스의 좀비국에서 해방된 북한. 그래서 뭐 앞에 내용은 옛날 6.25 때 있었던 얘기들을 쭉 쓰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운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시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신성모 씨인데, 네. 그 다음에 그 6.25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최병덕 씨예요.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의문의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다음에 북계 김일성도 그들이 펼친 민족 간 이의제의 전략에 노란한 셈이다. 그 다음에 이 민족 간 이의제의 사슬을 끄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주장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는 국내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평론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세지공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를 대처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정책을 제가 지지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의문점을 보기 시작했던 게 바로 뭐였냐 하면, 우한 코로나 사태 당시에 이게 중공의 생물학전이다 아니다를 놓고 가불농박이 이어지던 때, 홍콩 의대 교수 한 명이 내가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다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 원칙대로 적의 핵 화생방 공격, 다시 말해서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을 당했을 경우에 공격 원점에 핵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화학전이나 생물학전 이런 짓 하지 말아라라고 미국의 군사 대원칙에 나와 있는데, 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원칙대로였다면 우한을 핵 공격했어야 되죠. 갑자기 금전적인 배상을 들고 나왔어요. 미국의 뭐 연방정부의 빚이 2경 8천조인데, 네. 뭐 중국은 4경 이상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상대가 있는 싸움에 절대로 적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공이 그때부터 부정선거 모든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친중공 세력을 총동원 해서 트럼프가 박살이 났어요. 네. 어찌됐든 지금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졌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네.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나중에 차후에 이제 뭐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제 논란이 될 소지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협치를 들고 나오는 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왜?
대한민국 외적 상황이 네. 북괴를 붕괴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협치를 들고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를 오랫동안 아셨던 분들은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지만 대북 정책이라든가 군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거 아마 알고 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그건 아무리 그 사람이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역사에서는 묻혀버리고 결국은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왜? 적들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죽을 뻔한 놈들이 살아나면 반드시 보복을 하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게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았으며 서민 물가가 안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로 됐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붕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맥을 끊어놔야 되는데 저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들의 권한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서 무슨 역량 자체는 엄청나게 크지만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한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저는 미군이에요. 네. 뭐 연구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존경하는 학자도 계시지만 우리 같이 일반적인 영역에 있는 분, 그 다음에 학문의 영역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들 어떤 통계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려면 샘플링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것처럼 가장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미군이기 때문에 저는 미군을 믿는 건데 지금 보면 미군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미군이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북괴가 미사일을 이제 오늘 발사를 했는데 북괴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이 최근에 몇 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군 측에서 이례적으로 공개한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산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요? 예. 네. 우리나라 해군의 작전사령부를 연합사령관이 직접적으로 공개 방문하는 일은 드문데 여기 가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통제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 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 이게 미군 측에서 공개한 사진이 아니라면 이 사진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에요. 이 잠수함은 이제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정지함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진 보시죠. 요거는 이제 독도함 같은데 네. 여기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지휘소에서 이제 시찰을 하는 전방을 관측해보는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해군의 구축함 함장 이 취임식이 또 우리 부산 작전사령부에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어떤 함정의 지휘관들은 굉장히 그 유서 깊은 이 취임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토 밖에서 이 취임식을 하는 경우는 전시 아니면 별로 없는데 지금 먼 거리에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토에 있는 미국 네. 해군 구축함 한 척이 부산에 와서 이 취임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하와이라든가 미국 샌디오고 또는 노폭 해군기지에서 주로 많이 하지 이렇게 접적 지역이라고 불리는 한반도에 와서 지휘관 이 취임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만에 서울 북방 모초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네. 지하 작전을 하는 모습을 한 2주 전쯤에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또 그것도 보면 그 침투 요원들이 바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MOPP 4단계 다시 말해서 화생방 보호의라고 하는 모든 장비를 착용한 채로 작전을 벌이는 걸로 봤을 때 네. 북괴 모종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겁니다. 북괴가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전쟁이 일어날 굉장히 징후가 높은 곳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리는 병원선이 한 3주 전쯤에 미국 샌디에고를 출발했었어요. 근데 요 배 말고 먼저 출발한 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머시함이 또 5월 3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샌디에고로 출발해서 네. 태평양 작전국으로 출발했다는 뉴스를 또 오늘 올렸어요. 병원선이 두 척이 태평양 전선에 투입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겠죠. 네. 사드 레이더 해갖고 그 지랄을 떨던 중공이 장거리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거를 이제 베이징 근처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산동성 이위안현이라는 데 배치한 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찍은 사진을 보면 기존의 레이더가 이제 왼쪽 사진에 보이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새로 배치한 이제 레이더가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공개했다는 거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평택기지라든가 군산, 제8 전투비행단, 그 다음에 동해상이라든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력을 손바닥 볼 수 있도록 이제 배치된 거예요.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장거리 위상배열 레이더처럼 신형은 아니지만 북계에도 굉장히 장거리를 볼 수 있는 이제 대공감시 레이더가 백두산 근처에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지금 심각한 전력난으로 몇 년째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계, 중공, 러시아가 똘똘 뭉쳐 있는데 네.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간에서 설명이 샜는데 예, 그 카톡으로 받은 얘기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지난 1월 1일자로 트럼프가 북계에 가장 먼저 게세라 네사라를 선포해 주어서 인민들의 부채가 다 탕감됐고 주식도 쌀과 밀가루로 변경. 자, 여러분들 북계는 공산주의 배급주의 사회인데 개인들의 부채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사채 성격의 뭐 주변 이웃에서 식량을 꼬거나 돈을 빌리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탕감해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난 2017년 11월 7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북계 지배를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100% 이행된 것이고 현재 북계는 트럼프 Q 진영의 지구 17 동맹군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면서 딥스의 정신적 본고지인 우크라이나 전투에 러시아군의 동맹군으로 참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북계군이 지금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정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북계 특수전부대 일부는 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만약에 미군 당국에서 보면은 이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네. 이거는 가십거리로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파 진영에 형성되어 있는 대적관을 붕괴시키고 네.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이냐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가십이나 논쟁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미국 정보기관이나 헌병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이런 분들. 네. 제가 그거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제 추측이 아니라 이런 거 퍼뜨리시는 분들은 어디서 이런 첩보를 입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자 퍼뜨리고 하는 분들 미국 수사정보기관에서 면밀 추적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네. 통일전선의 일원이 아니라면 정신 차리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내용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수사정보기관들이. 여러분들 의외로 정신 나간 분들 많으신데 네. 여러분들 역사의 반역자로 찍히는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6.25 전쟁 때도 정신 못 차리다가 인민군 들어왔을 때 태극기 들고 나가고 국군이 수복했을 때 인공기 들고 나왔다가 죽은 사람들 의외로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지 않으면 골로 갑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권 바뀌자마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대정부, 반정부, 그다음에 반미, 반전 길바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적극 대처 안 하면 대한민국 끝이에요. 두 번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 경제에 의존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하거나 아니면 국채 만기 연장을 지금 목적으로 일본에 비굴할 정도로 이제 새로 출범한 정권들이 매달리고 있죠.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여부에 따라서 동북아도 세계 대전에 휩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제 주요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미국의 좌파들 굉장히 심각한데 미국의 멍청한 좌파들로 인해서 본질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파 진영들 사이에서 북계와 이런 실체를 공부하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애국심과 반공정심만 있으신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북계에 뭐 트럼프가 해방을 시켜줬다든지 게스라는 회사가 선포가 됐다든지 빛의 군대라든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나중에 수사받으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유언비어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산업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외에 다른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 한미동맹의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토대에서 이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신 못 차리시고 헤매다가 영원히 국가 반역자로 자유진영의 적으로 범죄자 취급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이론을 만들어 전파하시는 분들이 통일전선 전술의 요원이라면 네. 뭐 그건 제가 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학자 입장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면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학문적 영역이라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대중을 접하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범죄입니다. 반국가 행위입니다. 네.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